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수 대표님, 박신원 평론가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잘하면 검은색으로 깔맞춤 할 뻔했는데. 튀었네요. 하루하루가 뭐 다들 새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네. 취임 한 달 맞이했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이제 어떤 기분이 드냐 했더니 1등을 현재 달리고 있는 거는 뿌듯하다. 뿌듯. 그러니까 뿌듯, 새롭다, 매일매일 새롭잖아. 네. 그 다음에 후련하다. 그 다음에 괴롭다. 저쪽 애들은 괴롭잖아. 해봤더니 현재까지 뿌듯하다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뿌듯하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까 좋네요. 뿌듯하다. 좋네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하나씩 다뤄봐야 하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했는데 참 볼 게 많았는데 역시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가졌는데 거기서 또 이광수 대표님이 했던 워딩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보셨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뭐 그 매부쇼에서 했던 뭐 영상이 200만이 넘었다고요? 한 260 조회수만 한 네. 260만. 야. 쇼츠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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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께서 원래 저 많은 사람들 관심 있는 영역을 꼭 챙겨보십니다. 옛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거. 그거 아마 또 추천도 주변에서 보시라고. 아니 그리고 많이 이제는 뭐 매불쇼도 나가시고 뉴스공장 나가셨으니까 예. 그 유튜브를 보시면 그게 자동으로 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이제 자동으로 확 뜨는 거죠. 이게 예. 뭐지? 참모들이 다들 박시영 TV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마 다 전달했을 것 같고. 자,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 크게 보면 네. 그렇게 좀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도 말미에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금융대책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지만 뭐 아실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요. 어쨌든 금융정책이 가장 필요했고 특히 네. 대출 규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의미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책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이 잘 구성이 되고 또 발표도 잘 되고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판단 아니면 의견 네. 이런 것들이 좀 일치돼서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이제 그래요?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격이 이제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고 간단하게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혹시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해드리면 잠깐 자료를 화면을 한번 한번 보시면서. 보시죠. 네. 일단 부동산 이번에 대책은 금융 대책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 관련돼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네. 큰 틀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무리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주택을 사는 아파트를 사는 그런 시대를 끝내겠다. 그런 메시지가 사실 담겨져 있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첫 번째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데 그동안 가계대출을 규제할 때 받는 사람을 규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소득이라든지 LTV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받는 사람 네. 입장에서 네. 받는 사람이 집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면 거기에 맞춰져서 대출이 그렇죠. 조절되는. 그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번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정책은 뭐냐면 주는 사람을 규제합니다. 은행.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해 파격적인 정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기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은행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은행을 바로 규제해서 쉽게 말해서 니네 대출 줄여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은행이 가계대출로 재미 너무 많이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그 이자 수익을 좀 뭐 이렇게 횡재세 같은. 횡재세 그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방만하게 가계대출이 계속 운영되어 왔는데 사실 이번 정책에서 니네 조심해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은행 입장에서 이제 규제를 했고요. 이게 탁월하네. 두 번째는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같이 보시는 것처럼 정책 대출을 줄였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100조 원이 넘는 정책 대출을 시장에서
시장에 유입하면서 이것도 컸죠. 가격이 크게 상승한 또 맞아요. 원인이 됐는데 예. 이 정책 대출을 줄이는 그런 방향이 나왔고 사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책 대출이라는 건 대부분 무주택자 네네. 분들한테 예. 맞춰져 있는 정책 대출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이면 무주택자한테 그럼 나 집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사실은 그런 이제 네. 반발이라든지 저항이 있을 수 그렇죠. 있구나. 여론도 나빠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이지 않고는 가계대출이 안정될 수 없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면 결국은 무주택자들에게 전국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값이 떨어져야. 그 지점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지적했던 거예요. 뭐냐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무주택자 분들은 굉장히 힘든데 그동안은 뭐냐면 그럼 대출이라도 많이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대출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대출을 과감히 줄이면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렇게 대출 줄여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되면 무주택자한테 훨씬 더 좋은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런 방향성이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용감한 정책이었다라는 속이 후련했다. 네. 시원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금융실명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광석화처럼.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인데 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가 어떤 통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네. 흘러나오는 게. 근데 진짜 몰랐어요. 진짜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또 만나서 기쁘게 술 한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축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정광석화 같은 그런 정책 발표였고 내용도 사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죠. 예. 과거에는 뭐 엠바고라고 해서 막 정책 돌고 막 벌써 하루 이틀 전에 막 돌고 다 알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떨어지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 간단하게 또 살펴볼 게 뭐냐면 다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집을 내가 거주하는데 한 채 더 산다는 건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투자나 투기. 사실은 이 투자나 투기 목적의 주택을 살 때 보시는 것처럼 그냥 LTV, 쉽게 말해서 대출 빵입니다. 빵. 네, 수도권에 살 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하나 뭐냐면 대출 만기도 그동안 대출 만기를 길게 해서 네.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갔어요.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DSR 때문에 네. 내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길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금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50년 대출도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번에 그냥 30년을 통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출에 마찬가지로 총량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이번에 좀 놀란 게 뭐냐면 또 이겁니다. 전세 대출 제한뿐만 아니라 그냥 주담대 최대 한도, 즉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6억 원으로 그냥 맞아요. 통일시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전혀 없던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금액의 몇 프로 늘 이랬잖아요. LTV 뭐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 총량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6억 이상 안 줘. 네. 요거 약간 비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비사. 비사를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와줘요. 네, 이건 뭐냐면 최초 공개 단독. 예,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정책은 필요하다. 빨리 내야 된다. 근데 정책은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과거에 없던 거 했더니 제 뒤에 그러니까 이 담당하는 책임자가 앉아 있었어요. 공무원이. 네, 그래서 적었나 봐요. 쫙.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정책을 얘기할 때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했대요. 과거에 없던 정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나왔다는. 이야, 좋다, 좋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냐면, 물론 뭐 그게 전부는 안 했겠지만 다들 이제는 고민하시고 하셨겠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자산 시장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측하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예측을 잘 못하게 하면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와야 내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미 예측됐던 것들이 나오면 시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예상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어.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그 얘기 우리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 로봇 태권부 얘기도 네. 거기 철수가 탔을 때 영희가 탔을 때 아무도 지시 안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네. 좋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사실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 능력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일을 같이 하면 잘한다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면 잘 논다는 능력도 갖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안 시키면 그냥 복지부동 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볼 때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방향성을 잘 하면 네. 그래서 이번 정책은 굉장히 좋고요. 네. 제가 또 의미 있게 보는 건 뭐냐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신문 기사, 언론 기사들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는 뭐 야당이라든지 언론 기사는 일단 두 가지의 비평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하면 그럼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 두 번째는 그러면 서민은 어떻게 집 사냐. 이 방향성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유들의 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론이 거기에 따라왔어요. 그래. 집도 못 잡으면서 무슨 정책이야. 너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낼 수 있어? 네가 서민이야? 이렇게 맞받아치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지배적인 여론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사실은 여기에 동조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 나 집 어떻게 사라고 정책 잘못됐다 그랬는데 이번 정책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이자 300만 원 내는 게 서민이냐? 이렇게. 사실은 정책에 동조하는 흐름의 여론이 잘 형성이 돼서 이 정책의 효과가 잘 낼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해서 지지가 높아요. 저한테도 메일이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메일이 저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나 미래를 위해서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이번 정책이 좋다. 이런 지지 메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민시장 이런데 전반적 반응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통령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뭐 뉴스 보셨겠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어쨌든 투자나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맛보기였다. 그렇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였다. 수요 억제책 엄청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발언들이 자신감이 실렸어요. 맞아. 이제 확실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안정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실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좀 입장이 없다는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딱 통하니까 쫙 올라왔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얽혀져 있는 거죠.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맞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이제 자신감이 배가 될 거예요.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래프. 네. 최근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 이유는 이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물을 엄청나게 줄였거든요. 네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잠겼죠. 이제 이 매물이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 안정세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가능성 차원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다음 장에 이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작지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는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상이 많고요. 50세 이상이 많고 집을 사는 연령층을 보면 30, 40대가 많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30, 40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50대 이상은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산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고 대출도 많이 일어난 건데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 50세 이상이 집을 파는데 대부분 10년 초과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거의 2배가 다 오른 거예요. 근데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팔아서 뭐 할까? 뭐 할 것 같으세요? 주식하려는 거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한국 주식? 그러니까 크게 오늘도 이제는 대통령이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냐면 이제는 주식하자. 근데 진짜 이제 분위기 타면은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파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수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서 들어오는 자금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오잖아요. 그럼 한국의 주식은 진짜 판이 달라져요. 진짜요. 그러면은 그냥 4천 가는 겁니다.
샀죠. 그래서 이 추세를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돈들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오면 무섭죠, 그건. 이거 되게 무서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가능성을 높게 봐요. 왜냐하면 오늘 그런 발언처럼 이제는 부동산에서 돈 벌기 힘들겠는데 이런 인식이 퍼지는 순간 이 돈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러면 막 이게 저 증권사 창구가 미어 터졌는데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강 의원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최근에 뭘 물어보는데 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큰 일종의 자금의 흐름 그리고 유동성의 변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런 것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대통령님께서 그 신도시 신서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 이제 그 표현을 이광수 대표가 외부에서 했던 거, 그걸 좀 인상 있게 보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좀 방향을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예정돼 있던 신도시 그것이 지금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속도를 내서 제대로 공급하되 사기 신도시라든가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근데 뉘앙스는 딱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들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일단은 3기 신도시 안 된 거 그건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공급의 부족함 측면은 그걸로 우선 해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되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되는 방식 그게 이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이런 식이잖아요. 이 방식은 전국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데 약간 소극적인. 그러니까 오늘 잘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을 보면서 이제 제가 또 좀 반성했는데 제가 좀 의심한 측면이 있었죠.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는 제가 오늘 발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았는데 이제는 명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 지점이 놓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값만 오르면 신도시 정책이 나와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신도시가 뭐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하고 이 자금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신도시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점 현실인식이 좋았고 또 두 가지는 아까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공급할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 있는 곳은 근데 오늘 명시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들썩거리지 그거 그렇죠. 세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사실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재건축에서 집값이 안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했다는 게 되게 저는 높게 사고 그 현실인식을 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광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그 조건에 맞게 되는 거는 그건 당연히 가는데 정부가 그거를 막 인위적으로 빨리 뭐 단축을 시켜서 빨리 서두르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저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놓으면 오히려 공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민간에 맡겨놓으면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정책은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캠코나 이런 데서 좀 싸게 나온 물량들은 막 사들인 다음에 그 공공 중심으로 그렇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도 공공 성격을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첨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광고 하나 듣고 이제 상법 개정 주식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광고가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들어왔어. 처음으로 광고 의뢰하셨는데 한사세 여행사에서 광고를 했는데 여행사에서 왜 광고했지 이렇게 처음에 의아했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백두산이야. 제 평소에 소신이 저도 해외여행 꽤 다녀봤는데 저는 넘버원은 백두산이었습니다. 그래요? 백두산을 가보지 않은 자 해외여행을 논하지 마라. 이게 제 소신이에요. 부끄럽습니다. 몇 번 갔거든. 백두산에. 천지를 말이죠. 도보여행을 통해서 천지를 물을 만져봐야 돼. 거기서 가면 뻑 가. 그렇죠. 근데 이게 쭉 지프차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는 천지는 날씨의 변동 따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장백폭포부터 걸어 올라가는 그 있어요. 쭉 한 두세 시간 걸어서 쭉 올라가요. 거기
능선도 타고 이게 계단도 올라가고 거기서 접하는 백두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 그 뭐죠? 저 무슨 족이야? 저 여진족도 와요. 여진족도 거기가 고향이야. 백두산이 신령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많은 걸 그 느끼게 하는데 특히 이렇게 뜻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께 함께 모여서 단체로 가잖아요. 네. 끝내줍니다. 진짜 좋다. 야, 진짜 좋은데 이 백두산 연길 그 여행사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니까 너무 반갑고요.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속 고향이죠. 백두산은 그 깊은 산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면 들려오는 이름 백두산. 백두산은 10월 달부터 못 가요. 입산 금지입니다. 9월 달에 하이라이트 8월 9월 가야 하는데 천지에 비친 하늘 두만강 건너 펼쳐진 낯선 듯 익숙한 북녘이 보여요. 네. 또 밑으로 내려면 지반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바로 북한 접경지에 그런 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연길의 골목에는 한글 간판이 반갑고 연길도 가거든요. 백두산 가면. 윤동주의 숨결 있습니다. 고요하게 남아있는 생각 앞에선 시간이 잠시 멈춥니다. 그 연길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집니다. 감동이. 그리고 또 우리 맛있게 먹어야 하잖아. 연길 냉면 맛있고요. 소고기 있습니다. 그 맛은 여행의 또 다른 목적이죠. 삼성급 호텔에서 편안한 밤. 호텔 그 숙박 여건도 괜찮아요. 북녘을 눈앞에 두는 접경의 순간까지 국내 유수의 H투어 유명한 데 있잖아. H투어 제일 잘 나가는데 이 여기서 보통 140만 원 받아요. 근데 이 남세만의 특가 100만 원에 모시고 있고요. 모두를 위한 무장애 여행을 실천하는 이곳이 바로 앱이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함세 4세 함께 사는 세상 같아. 함4세 주식회사를 준비한 첫 해외 여정입니다. 백두산 선지는 1년 중 30일밖에 못 본답니다. 맞아요. 30일밖에 못 봐요. 그중에서도 9월에서 11월까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10월 한 중하순부터는 제가 입상금지 막 돼요. 눈 오면 못 들어가. 그래서 9월이 제일 좋아요. 예약은 7월 31일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선착순 30명 모신다고 하니까 30명이요? 빨리 서두르세요. 여기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문의 저기 좀 적혀 있죠. 그리고 문자 문의는 010-3722-8953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문자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야. 남북 경업주 사고 백두산 가자. 백두산이 원래 중국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었어요. 감동이래. 그러니까 북한 쪽은 안 뚫렸거든요. 관광객들한테. 그게 좀 뚫렸으면 좋겠고 금강산도 끝내주잖아요. 안 가본 사람들 얘기하기 힘드네. 너무 좋은데. 꼭 가봐야겠다. 여기 너무 좋아요. 백두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력 추천입니다. 함사세 여행사. 자, 아까 문자 문의 다시 한번 010-3722-8953 백두산을 특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 가면 더 즐겁고 재밌는 게 여행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법 개정 이제 이야기 좀 나눠봐야. 지금 1시 52분인데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그렇죠. 뭐 안건 순서에 따라서 좀 이제 한두 시간 안에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 통과할 상법 개정 사항의 핵심 내용 네 가지만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는 거야?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통과되는 거. 이건 확실히 오늘부터 바뀌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사는 누구에게 충실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대상이 그동안은 회사였는데 이제는 회사와 주주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가 뭘 결정을 했어요. 검사가 찾아와. 그래가지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너 당신 이런 결정했지. 잡아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사가 아닌데 나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손해나지 않았다는 증빙이야. 그러면 그러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은 한마디 더 하는 거죠. 그거 말고 하나 더 준비했어야지. 주주에게도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어야지 이 사람아. 왜? 그전에는 너에게 법이 부여한 의무가 하나야. 회사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어줬지. 근데 오늘부터는 의무가 2개야 당신은. 회사와 주주까지도 신경 쓰라고 의무가 주어졌잖아. 그럼 당신이 면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를 위해서 주어진 의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자료 만들어 놨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주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자료 만들어 놨어야지. 어떤 발언권이나 이런 것도 다 보겠네. 당연하죠. 발언권이 예, 이게 왜 주주에게 손해가 안 되는지를 당신은 증명할 수 있나? 없어? 그럼 감옥 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그럼 이사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간을 거꾸로 더 거슬러 가서 처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부터 이제 이사는 뭘 신경 씁니까? 야, 이거 신경 써야지. 우리 회사 손해 나는 거야? 엔드. 주주들한테 손해 나는 거 안 나는 거야? 처음부터 고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 글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회사가 이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비로소 주주는 고려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뭐였냐면요. 네. 어제까지 주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투명인간, 무존재. 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인간. 주주니까 돈을 냈겠죠. 자본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투자했잖아요. 거기서 돈 받고 끝. 그리고 우리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살아있으나 사람이 아닌 상황. 아, 진짜로요. 네. 근데 오늘 비로소 우리는 빛이 있으라. 우리는 드디어 부활했어요. 옛날 꽃 김춘수 생각이 난다. 김춘수의 꽃. 너의 이름 상법이 너의 이름을 그렇네. 불러주니 오늘 우리는 꽃이 된 겁니다. 박사. 예, 진짜 상정벽해할 일이에요. 예. 돈만 내고 호구를 저것이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던 우리가 오늘 자본시장 내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말을 걸어야 하고요. 옛날에 예. 노동법 개정했을 때 그 느낌이네. 네. 노동법 때도 그렇잖아. 노동자들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잖아. 예. 그런 거잖아. 맞네요. 어마어마한 조항입니다. 맞네요. 어제 오늘과 오늘의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유구나. 엄청난 일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맞네요.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늘부터. 그거는 예. 또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네요. 우리 대통령 선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맞아요. 우리 직선제 6.29 맞아요. 6.29 똑같습니다. 이후로 직선제했잖아요. 그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와. 이게 첫 번째 가장 의미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전자주주총회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야, 내가 보여주겠어. 나는 존재한단 말이야. 이러고 어디 가서 보여줘야 돼요. 주주총회를 가야 그렇지. 보여주는 권리 거예요. 행사가 가능해져. 야, 내가 주주라고. 주주들 여기 다 모였다며. 이러고 쳐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가면 어떻게 되게요? 못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장회사 주주총회 날이 일주일 사이에 다 겹쳐 있어요. 아, 여러 곳에서 갈 수가 없구나. 못 가. 그래서 못 가게 일부러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들고 있는데 네. 같은 날 주주총회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 이렇게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아예 하나만 해야지. 그리고 하나 찍어서 가. 가면 어떻게 되게요? 입구 컷. 누구세요? 아, 명부가 잘못됐는데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입구 컷. 그걸 뚫고 들어갔어. 가보면 어떻게 되겠게요? 다 만석이야. 이미 가짜 주주들 직원들이 다 앉아 있어요. 아, 자리가 딱 예. 정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 때문에 인간이 아니었고 내가 인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가지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당신이 인간으로서 오늘 태어났고 앞으로 인간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렇지. 이제 집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니네들이 같은 날짜에 맞춰? 상관없어. 나 컴퓨터로 투표할 거야. 모바일로 가능할 거고. 거야. 이걸 비로소 우리는 이제 주주로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의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외이사라고 불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사내이사가 있으니까 사외이사가 있었겠죠. 사내이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무 전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사내이사고 그중에 이사들. 네. 사외이사는 평시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사회 멤버로서 의결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갑자기 밖에서 불렀을까요? 사내이사들은 수직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 안 돼. 그렇죠. 약간 뭐랄까 견제 감시하라고 안 됩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이사회로 넣어서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제 기능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는 겁니다. 당신은 밖에 있는 사람, 컴퍼니 밖에 있는 남이 아니야. 외부 사람이 아니라고. 똑같은 이사인데 더 독립적으로 일하란 말이야. 라고 해서 이름을 독립이사로 오늘부터 바뀝니다. 이제 사회이사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 규모 2조 이하 기업에서는 옛날 사회이사를 4분의 1 이상만 뽑으면 됐는데 이제 독립이사로 바꾸고 3분의 1 이상 뽑아야 돼요. 더 늘려!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 늘려. 이게 세 번째 핵심 사항이고요. 네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요것 때문에 여야가 좀 많이 싸웠어요. 예. 마지막까지 합의 안 되던 3% 룰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한 번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는 부자 돼야 되니까 이렇게 주식시장 돌아가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네, 네.
감사가 뭡니까? 감사도 임원이에요. 임원은 이사하고 감사 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임원인데 감사는 늘상 회사가 잘 되나 누가 돈 갖고 튀나 일을 똑바로 하나 이걸 감사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감사죠. 근데 회사 규모가 작으면 감사가 한 명이에요. 근데 삼성같이 큰 회사를 한 명 감사에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2조 이상으로 큰 회사들은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바꿔놨어요. 감사위원회로 바꿔놨어요. 그럼 여러 위원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기존에 조금 할 때 감사는 어떻게 뽑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3% 룰이 적용됐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얘는 어차피 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지배주주, 사돈의 팔촌, 친척, 형제 니네들끼리 다 합친 그 의결권 가지고 투표를 왕창 할 수 있으면 감사조차 니네 멋대로 뽑을 거 아니니. 그럼 감사가 제대로 감사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감사를 뽑을 때 니네들의 의결권을 다 합친 거를 딱 해서 3%로 잘라. 나머지 건 다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3%밖에 지분이 없는 거지 이재용이가. 나머지 97%는 일반 주주가 정해서 감사를 뽑아 올리라는 뜻이에요. 야, 그럼 진짜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게 감사위원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재벌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 감사위원이면 쉽게 말하면 감사가 여러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감사는 이사니까 사내이사 출신 감사위원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3% 룰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이사 출신 감사위원은 3% 룰이 완화돼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이사도 회사가 지명하니까. 네, 지명하니까 자기 사람 세우도록 조금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라는 직책보다 회사가 더 크니까 감사위원회라는 더 큰 조직을 만들어서 감사 제대로 해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라? 지네들이 입김 불어넣기가 더 좋았던 거지. 그러네. 이해되시죠? 이런 건 모르고 늘 우리가 뒤통수를 당해왔던 거예요. 감사위원이니까 더 잘하겠지? 아니죠? 지네들 입맛에 있는 애가 더 들어가기 쉬웠던 거예요. 요거를 틀어박자. 사내 출신이건 사회 출신이건 감사위원은 무조건 3% 세게 들어가자. 다 3%밖에 안 된다? 나머지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입김이 3%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그야말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 그럼 그거를 국민의힘이 막 반대했겠구나. 반대했죠. 이게 마지막 게 쟁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의 의중도 확인하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이게 통과됐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오늘 통과되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성과가 있네. 일부에서는 약간 후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요거 있던데. 자체 개별 조항 후퇴된 게 없어요. 이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주식시장 개혁의 첫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만 원래 논의되던 나머지 수많은 개혁 조치들 중에서 왜 첫날 4개밖에 안 했어 이거죠. 이것도 했어야지 저것도 했어야지 하는 것들은 추후에. 이게 집중 투표제 뭐 감사위원 뭐 분리선출 뭐 이런 그런 것도 얘기?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분할 동시상장 이런 거 할 때 신주유수권 안 주면은 뭐 못하게 하겠어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첫술에 다는 안 되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9월 국회 뭐 7월 국회 해서 남아 있는데 공청회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들. 근데 이게 순풍이 불어서 주식이 뭐 3,500이 돌파하고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애들이 손 들어요. 그럼요. 뒤로 못 빼요. 지금도 왜 도망갈게요. 우리 1,500만 원 투자자와 이 대통령이 하는 이 일이 여론의 힘이 없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쭉 밀어 올라가면서 실적으로 현재 3,000피를 돌파하고 나니까 뒤로 못 빼는 거예요. 빼죠. 이거 빼잖아요. 저 악당들 이렇게 딱 찍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요. 오늘 그러면 통과되면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에 미칠 영향은? 이제는 앞으로 개별 입법이 좀 남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를 차별하거나 주주를 소외시키는 결정을 하면은 바로 사실은 법률적 리스크가 올라가요. 형사 내지는 민사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별 입법은 안 됐더라도 뭐 자사주를 지멋대로 빼돌린다든지 분리상장을 지멋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벽에 붙으실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수혜주가 특별히 있습니까? 있죠. 수혜주가 있죠. 예. 지 멋대로 이익을 뒤로 빼돌리는 게 어렵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벌 오너들이 지 멋대로 이익을 뒤로 빼돌리고 지 멋대로 회사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쉽게 말하면 바늘에 빨대를 딱 꽂고 이익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다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히는 회사는
빼돌려지는 이익이 회사 안에 가둬져요. 이해되시죠? 빨대를 쏙 뽑고 이거 뺐는데 이거 빼면은 이거 주주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럼 유보금, 사내 유보금이나 막 이렇게 돈이 많이 그런 거 쌓이겠네. 뒤로 빼고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 회사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내부자 거래 시키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회사의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못하게 된다고 딱 막히면 그 안에 돈이 가둬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가둬지는 것만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인데 이 물을 1,000원에 사야 되는데 내 아들 회사 세워놓고 여기다 2,000원씩 주고 샀다면 이 아들 회사는 좋아지지만 나 본사는 1,000원씩 손해보면서 계속 돈이 나갔던 거죠. 그 회사는 견실한데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 회사에 뭐 이게 경영 지표로 보면 좀 이상해. 밖으로 나간 돈이 많아. 근데 그 이상했던 이유가 다 지 멋대로라는 뜻이에요. 지 멋대로 하면서 했던 것들이 멋대로가 아니게 되고 정상화되는 순간 좋아지겠네. 돈이 회사에 가둬져요. 그러니까. 뒤로 못 빼요. 가둬지면 그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지표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회사들. 지주사들. 내부자 거래가 많았던 애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어거지로 회사를 팔을 꺾었던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정상화됩니다. 참 의미 있네.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 갖고 뭐 시끄럽던데요? 이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본 상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세상이 정상화되려고 하니까 멀쩡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세상이 바뀌나 보다라고 차분하게 순응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규정이 바뀐다고 어려워진다고 그럼 지금 도망가야지.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때야. 라고 해서 큰일이 몇 개 있었는데 몇 개 회사만 불러드릴게요. 예를 들어 태광산업이 3,200억 정도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어요. 이틀 됐습니다. 그리고 SKC도 3,100억짜리 교환 사채를 발행했고 LS도 650원짜리 650억 그다음에 전환 사채는 ICTK 210억 Y2솔루션 150억 등등등 해서 가만 있어봐. 이제 주주 뒤통수 못 친다고 자사주를 밖으로 빼돌리지 못한다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지금 빼돌려 라고 해서 CB나 EB를 통해서 자사주를 빼돌리려고 했던 업체들이 그 회사들이 지금 계속 이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태광산업은 도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총 주식의 24%가 자사주인데 그거 전량을 빼돌리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금감원이 어제 태클을 걸고 오늘 일단은 잠정 중단 조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미리 도망가려고 했던 조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감시해야 이게 막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상법 개정 오늘 국회 통과되면 다음 주에 국무회의 의결하면 끝이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는 네가 이걸 하면 이게 주주에게 손해가 안 된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리스크가 훨씬 커지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각광받습니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AI 100조 시대를 연다고 했고 무슨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 모든 산업에 결국에는 네이버가 수혜주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근데 그렇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진짜로 네이버가 지금 장관 2명이나 배출했고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이대로 만약에 가서 네이버가 한국형 LLM을 만드는 선도업체로 지정까지 받았다고 해봐요. 이거 특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그 호재를 가지고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상한 발표가 났는데 네이버 페이 대표가 우리 나중에 잘하면 별도로 IPO 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서 뭐냐 주가 빵 뜨니까 네이버 페이만 쏙 빼가지고 알짜로 별도로 상장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멘트를 던졌단 그럼 말이에요. 네이버 주식이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 BTS가 별도로 IPO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삼양식품에서 불닭볶음면이 빠져나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간보기 멘트를 딱 던지니까 네이버 주가가 그 다음 날로부터 지금 이틀 새 아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 네이버 너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장을 간본다는 건 뭐냐면 네가 앞으로 이 정부의 수혜 사업으로 클 예정인데 정부가 제일 하지 말라는 반자본주의적인 행태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맹이는 꿀 빠는 건 정부한테 혜택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뒤통수 치는 건 또 하겠다는 거야. 정부가 우습냐? 시장이 우습냐? 라고 해서 강력하게 지금 철퇴를 내려줘야 됩니다. 철퇴가. 저희 분리상장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 결정을 안 했구나.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간보기를 멘트를 던졌어요. 근데 왜 던졌나 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 있고 파이낸셜 밑에 네이버 페이가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에 미래에셋이 8천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지분 투자 크게 하는 애들은 나중에 상장해서 뻥튀기해서 갖고 나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압력을 넣는 거지. 빨리 해라. 네, 그때부터 상장해라. 처음 투자 받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겠지. 옛날엔 여러분 이거 다 나중에 상장 두드려 맞고 우리 호구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화제라도 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스톡 옵션이 엄청 발행됐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빨리 이거 키워가지고 지금 물 들어올 때 상장해가지고 뻥튀기해서 스톡옵션 행사해야 재벌되는데 200억 300억 버는데 네. 이런 거 얘네들이 지금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주가 똑바로 눈 뜨고 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이 주식 그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네. 이제 안 속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노했기 때문에 태광산업이 이틀 만에 안 할게요라고 항복선언 받은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네이버도 안 합니다. 아니면 하려고 그래도 적어도 10년 내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법 그대로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뭐 뭔가 이런 항복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그 짧게 얘기하면 6월 수출 동향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고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건 뭐냐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네요.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그런데 올 들어 5월까지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 발생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대요. 그렇게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그럼요. 이 반드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 그 전국민 생활 민생지원 쿠폰으로 예. 나가는 게 10조인데 예.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 못 받은 임금 하도급 비용 1조가 풀려도 얼마나 그럼요. 밑에 경제가 풀리는 겁니까? 맞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중요해.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이라서 워트비스트님 그리고 부릉부릉이 또 박시동 팬이잖아. 부릉부릉 했겠지.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 모닝켈리님도 네이버에 분노합시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캐드김님 종목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어서 이름 없이 문의드립니다. PBR 0.5%대, 그다음에 ROE 36%, 자사주 25%대, 국민연금 8%대 지주 회사입니다. PBR 낮고 ROE 높고 자사주 있고 지주 회사 있는데 여기서 더 고려할 게 있을까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그 종목이 이런 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더 고려할 요소가 있냐? 그 주식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아. 네. 저런 숫자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뭐 숫자로만 보면 사실은 매우 좋은 조건이죠. PBR이 낮다는 거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고 ROE가 높다는 거 회사가 수익성이 높다는 거고 심지어 자사주가 25%를 들고 있으면 저게 소각이 되면은 주식수가 확 줄어드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8%되면 꽤 큰 회사네. 네.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오른 상태도 0.5배면 좋아 보입니다. 네네. 괜찮다고 네. 얘기하시네요. 니오레오님 상법 개정안 수혜주인 지주사들 이미 선반영 됐을 텐데 오늘 좀 떨어져 조금 줍줍했다고 오늘 매수를 했다고. 향후를 보면 너무 늦진 않았겠죠. 경영권 이슈가 있는 곳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선반영이에요.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법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될 거고 약간의 뭐랄까 이제 증명의 시간이죠. 이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사마다 꼼짝 못하면서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앞으로 뭘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보면서 옥석 가리기 하면 실적으로 앞으로 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것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저는 어떤 걸 좀 기대하냐면 어쨌든 지주사들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주주들이 자산 가치가 일단 커졌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좀 해보냐면 그 그룹사들이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상장 안 된 자회사들도 있고 상장된 자회사들이 있죠. 근데 지주사가 저렇게 커지면 반대로 합병이 될 유인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주사가 있고 그 밑에 B라는 일종의 관계회사가 있겠죠. 근데 지주회사가 막 시가총액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대주주가 지주사를 지분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커졌어요. 그럼 밑에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이 지주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올라갈수록 만약에 이 회사를 합병시키면 그러면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도 훨씬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합병 비율이 좋아지면서 자산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동안은 이걸 계속 분할하는 과정이었다면 지수사가 올라갈수록 이제는 일종의 자회사들을 합병하는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를 주목해야 하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었냐면 메리츠. 메리츠 증권? 메리츠가 메리츠라는 지주회사 밑으로 이제는 자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주회사 오히려 합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합병하는 모습을 하면서 주가가 막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주사를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굉장히 우량한데 지주사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이걸 합병시키겠죠. 그런 회사들을 잘 골라보시면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가가 오를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아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페님. 지난주 강의 듣고 온 주린입니다. 그날 박신원 평론가께서 땡땡땡 바이오주를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주식 지난번 강연 따로 하셨을 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식 종목이 세 글자가 아니라 7글자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식 어떤 관점과 의미로 공부해보면 좋을지. 모든 강연 때 다 같이 공부해보면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딱 한 번 지난주 한 타임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3글자가 맞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7글자 아니에요. 본인 알아들었으면 됐어. 팬님 알아들으시면 됐고. YG월드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윤님 네이버와 카카오 코스피 200 들고 있다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추후에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같은 산업군인데다가 같은 수익 그래프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하나로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더불어 중장기적 투자에 단기적인 하락이 추적 손절매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2개 들고 있는데 2개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산업군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 2개 굳이 가질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 AI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길게 보는 건데 그런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 이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중장기적 테마가 있는 주식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공교롭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오를 때 고점에 샀으면 하락폭이 크겠죠.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그 등락이 심했잖아요. 엄청 올랐다 또 떨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고점에 샀어요. 그러면은 이 하락폭이 클 거 아니에요. 자, 이때도 과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손절매라든가 아니면 추적 속매를 할 건가는 저는 이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는 의미는? 그 얘기는 뭐냐면 팔 필요는 없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개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언제쯤 그게 가시화됩니까? 한 6개월 걸리나요? 뭐 그 정도 잡아야 수혜주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입법 조치도 뭐 필요하고 막 그러죠. 그 사이에. 그 정도 답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삼아가 아니고 저런 질문에 유사한 질문을 굳이 말씀드리면 야 어떤 기술을 하는 A랑 B가 있어. 또는 이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아니야. 이런 경우랑 비슷한 항상 고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이 모르겠다. 도박이다 이럴 수 있어요. 다 좋은데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 안 됐을 때도 이 가치를 유지할 건가를 보시는 거예요. 재미로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둘 다 예를 들어 AI 수혜주라고 해볼게요. 국가 LLM 모델이 둘 중에 하나한테 전속적으로 좀 더 혜택을 준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당첨이 됐어. 네이버 위주로 우리 일단 개발 갑니다. GPU 5만 장 줄게요. 그럼 카카오 떨어지겠죠. 그때 카카오가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 회사냐. 다른 게 있냐. 반대로 카카오가 선정이 됐어요. 네이버가 LLM 모델에서 탈락됐으면 네이버는 그러면 손 털고 굶어 죽냐. 이렇게 해서 이 호재가 아니면 끝나는 건가 안 끝나는 건가 이렇게 하방을 체크해 보시면서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하나로 뭐 몰아준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 초반에 같은데. 일단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이제 칩을 놓고 그걸 이제 좀
사실은 이제 한두 회사가 집중해서 돌려야죠.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고 나서 개발이 얼추 되면 오픈소스로 돌립니다. 이거 네. 다 야유로줘요. 왜 세금 들어간 건데 그렇죠, 그렇죠. 독점은 안 되는 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 이제 부동산 질문인데 이광수 대표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영끌로 집을 구매한 가족이 있는데 현재까지 높은 이자 부담하고 있다고. 올해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영끌한 가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고 싶거든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글쎄요.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사서 부담이 크다는 건데 저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기존에 빚을 내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하고 동일하게 좋아지는 시장 환경은 제가 보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는 가장 좋은 환경은 집값이 안정되는 거 하락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영끌로 집 산 분들은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단기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집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 그분이 뭐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다. 아니 뭐 영끌로 만약에 집을 샀는데 자기 샀던 때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내가 그 뒤에 집값이 이게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 지금 매매를 하고 자기 처지에 맞는 거를 새로 그 집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경우긴 한데 어쨌든 뭐 답만 드리면 이번 부동산 정책이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나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좋은 정책은 사실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선택이지. 단기적으로 보면. 네.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리님 질문입니다. PBR이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이 낮은 계룡건설을 매수했는데 다른 저 PBR 종목에 비해 움직임이 없어서 계룡건설 전망에 대해서 궁금. 이광수 대표님. 그러니까 저게 PBR이 0.1배인데요. 그래서 이제 PBR이 가장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저 회사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방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지방의 미분양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데 오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서 지원책이 나오니까 점차적으로 개선 방향이 잡히면 또 저런 주식들이 의외로 주목을 받으면 워낙 싸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은 일단 그렇습니다. 지방의 어떤 건설 경기가 일단 중요하다. 네. R.얀01님 두 분의 손절매 방법, 시동익기 방송 등을 참고하여 5년 넘게 들고 있던 종목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손절매 구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막상 실전에 손절매를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의견 주셨네요. 그 무슨 종목인지 뭐 두 개 다 대장주라고 하시니까 둘 다 지금 저 정도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둘 다 비슷한 상황인데 둘 다 그러면 뭐 한때 뭐 네이버는 예를 들어서 40몇만 원 가던 게 20몇만 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절반이었고 카카오는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40몇만 원 하던 게 3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그 최저점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를 진짜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도 특별히 악재가 생긴 건 아니에요. 기대감은 여전히 두 회사 다 살아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30초 정도로 짧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좀비의 꿈님 상법 개정 후 지주에서 ETF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유효한지요? 마이너스 10대면 파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왜냐면 쟤는 뭔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익을 봤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챙이님 외출해야 해서 질문 먼저 남겨놓는다고 강의에서 기업과 종목 분석 방법을 알려줬는데 전자공시 외에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면서 종목을 찾고 분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MSCI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아니 저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증권사를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증권사에 그래서 HTS라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각 회사들의 기본 정보가 제공되고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뭐 기술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레포트도 보실 수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HTS 시스템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MSCI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거는 뭐 하여튼 종목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 선택이 중요하겠죠. 네. 네. 성이른님, 저 PBR 퇴출이나 상장사의 요건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초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앞으로 저 PBR주는 점진적으로 개선될까요? 네, 이 문제는 저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게 저 PBR 퇴출시킨다고. 근데 오늘 나오는 이런 상법 개정안 이런 데는 아직 안 들어갔죠. 근데 앞으로 2단계, 3단계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법 개정은 필요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장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뭐냐면 PBR이 낮으면 개선 계획을 그렇죠. 내놔 이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1, 2년 안에 뭘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네. 우리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 요건을 보고 투자자들은 그 계획을 보면서 이 회사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도입되고 시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기업은 가치는 괜찮은데 네. 주식 가치가 아주 안 좋은 데잖아요. 저런 경우에. 자, SQ님 코스피 200 ETF로 5년간 들고 가려고 하는데 조정 가능성이 얘기가 있어서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언제 혹은 코스피 몇 쯤에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저 선생님은 일단 5년간 들고 간다는 말이 좀 일단 귀에 걸리기는 해요. 근데 저거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꿀 수는 없고 저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면서 5년간 들고 가려고 비슷한 걸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 대통령이랑 난 같이 간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들어놓기에. 네. 그러면 오늘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날 때 들어가서 사십시오. 네. 네. 좋은 아침님은 그 네이버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아까 답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이님 변액 펀드 변경 궁금해요. 지금이 미국과 MVP 5대5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한동안 빠지고 국내는 오른 상황이라서 미국을 두고 가도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변액 펀드 자체는 저희가 잘 안 추천한다고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했어요. 네. 네. 미국이 한동안 안 빠지고 국내가 올라서 미국을 두고 가도 될지, 국내가 많이 오르는데 미국 비중을 가져가도 될지,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액이 어려운 건데 여러분은 변액을 드러났는데 그 안에서 회사가 미국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회사마다 상품마다 전략이 다 달라요. 네네. 어디는 직접 얼마, 어디는 재간접 얼마. 네. 그 재간접 펀드 안에는 또 우량주인지 아닌지 기술주인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한마디로 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운데 미국이라고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김명진님 요 며칠 국내 주식 흔들리던데 미래를 보고 신경 안 써도 되는지 그건 아까 말씀하셨죠. 네. 전체적으로 괜찮다. 전망이 좋다. 그리고 부동산 자금이 오히려 주식 쪽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아랑초님 우리 또 아랑초님이 제주에서 아주 주식의 대가입니다. 예, 이번에 또 워크숍 때 오실 분이신데 2차 전지가 급등하는데 단지 저가 매수 유입인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 2차 전지가 이제 오르는 이유는 순환매 일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쩌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그냥 눌려 있으니까 네. 이제는 그런 일종의 약간의 키맞춤 그리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오르는 거지 뭐 크게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예, 아메리카노 14님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오르고 안 보면 떨어져 일할 때 그래서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현실적 고민이다. 네네네. 예. 근데 저 두 개가 연관이 없어요. 예. 핸드폰을 본다고 그래서 오르고 심리 안정.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우연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네. 뿐이지 그래서 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길게 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매달 주가가 변동될 때를 막 신경 쓰면 사실 오래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면 1, 2주 안 봐도 돼. 맞아요. 다시.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제 팻말을 보고 표대를 보고 걸어가고 있고 뭐 등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리산을 백두산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 내려간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해서 우리 프로그램 보는 분들 삼양식품 얘기 얼마 전부터 한 5, 6개월 전부터 했었잖아. 네. 쫙 올라가잖아.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불닭.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어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도 이제 PBR 낮은 종목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맞습니다. DKJ님 전통산업인 조선주 전망 어떤가요?라고 물었네요. 글쎄요. 조선주가 지금 악재는 없어요. 죄다 호재지 뭐. 물량 좋고 뭐 좋고 어쨌거나 다 좋습니다만 기존에 워낙에 저가였을 때 그때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배 이상 올랐어요. 조금 잡아도. 많이 그러니까, 올랐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주를 바라볼 때는 그 기대감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이거는 조금 안정, 요거는 중간 수익, 요거는 고수익. 예를 들어 이렇게 포트를 수익별로 만약에 나눴다고 하면 네. 제일 위에 위치해야 되는 게 조선주였어요. 무조건 2배 장사 됩니다. 이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이미 달성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2배 장사 이상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도크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물량이 15년치가 계속 쌓여도 그만큼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쁘다는 게 아닌데 고수익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낮춰야 하는구나. 낮은 포트폴리오 단계로 조정을 해야 된다.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폭발적으로는 아니다. 네, 윤님 소액 기준 답변 감사하다고 슈퍼챗 보내주시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칸초님 미국 주식 우리가 다는 A로 시작하는 뭐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다 아는 네, 그 A로 AGNC. AGNC 네.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그냥 말씀하세요, 칸촌님. 네. 니치 보유 중인데 미국 주택 버블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 없을지 궁금합니다. 뭐 버블이 높다는 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나 폭락을 한다는 얘기하고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또 버블을 측정하는 게 사실은 좀 다를 수 있어서 뭐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고 에이전시는 2분기 실적을 7월에 이제 발표할 텐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계속 회복하고 있는데요. 저 주식은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14% 15%에 달하기 때문에 어쨌든 빠지면 매입하고 뭐 오르면은 좀 쉬고 뭐 이런 것들이 지속 매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걸 멈추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배당주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피탈 게인, 쉽게 말해서 차액을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주식들은 뭐 한 번에 사고 이럴 수는 있지만 배당 주식을 통해서 복리 투자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지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경제만화방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관심도가 높아졌던데 경제만화방 보신 분들은 또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시영TV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분들은 또 자료도 받아보고 하루 전에 목요일 날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그리고 또 워크숍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